서울 서초동 법률가들의 도시.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빌딩 숲 사이 한 법무법인의 회의실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값비싼 가죽 소파와 잘 닦인 유리 테이블. 모든 것이 성공과 이성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관계의 종말이라는 서늘한 공기였다. 이강구는 손목에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후 3시. 1시간 뒤에는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의 앞에 앉아있는 아내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에게 실패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결제 서류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갔을 뿐이라고. 자신의 야망과 속도를 그녀가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라고. 슬픔보다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듯한 냉정한 논리가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두 분께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셨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간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가 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펜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간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의 찬 눈빛이 떠올라 있었다. 서효연은 낡은 핸드백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이 세련된 회의실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손때 묶고 칠이 벗겨진 구형 카세트 라디오였다. 그녀는 그것을 유리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서연 씨, 이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요. 간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혼과는 상관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냥 한때 당신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모든 게 끝나기 전에 이것만 한번 들어봐줘요. 그 후에는 당신을 다시는 붙잡지 않을게요. 간구는 어이가 없었다. 이 상황에 낡은 녹음기라니. 그는 거절하고 당장 서명을 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 깊은 곳에 담긴 슬픔인지 연민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장 빠르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다. 그는 차갑게 결심했다. 이깟 녹음기 하나가 자신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는 서연의 제안을 무시하듯 먼저 서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망설임 없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 이강우 3글자를 휘갈겨 썼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회의실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변호사 앞으로 밀어냈다. 됐어요. 이제 만족해요.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홀로 남겨진 서연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빌딩을 빠져나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마셨을 때 간구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녹음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지난 5년 동안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모든 것의 무게가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간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텅 빈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쇼룸 같았다. 그는 자유를 자축하기 위해 값비싼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하지만 위스키는 그의 혀끝에서 재처럼 썼다. 해방감이 아닌 거대한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그때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안에서 그 물건은 흉물스러운 이물질처럼 보였다. 그는 피식 웃으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멈칫했다.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윤서연의 그 슬프고도 단호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에이스퀴지 않게 그는 어차피 버릴 거 마지막으로 한번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낡은 재생 버튼을 짜증스럽게 눌렀다. 치익 하는 낡은 테이프 소리가 잠시 흐르더니 이내 그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간구야, 내 아들. 따뜻하고 익숙한 하지만 너무나도 그리웠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간구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5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잔인한 장난이거나 아주 오래된 녹음 일터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겠구나.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오늘 날짜는 2020년 5월 12일.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이다. 강구의 온몸이 굳어졌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 태산건설의 박태준 회장 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이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서 값싼 불량 자재를 쓰고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그들을 막으려 했을 때 그놈들은 나를 협박했다. 나를 해치겠다는 게 아니었어. 바로 너를, 내 아들 강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내 앞길이 창창한데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겠냐면서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구야, 나는 너를 지켜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과 거래를 했다. 내가 약간의 재무 비리를 뒤집어 쓰고 심장마비로 조용히 사라져주는 대가로 그들은 너를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이름과 인생을 버린 거다. 간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실체가 이것이었단 말인가. 아버지는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지막 언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날 너에게 소리쳤던 것 미안하다. 나는 네가 성공하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니야. 네가 나처럼 일에만 미쳐서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나는 언제나 네가 자랑스러웠다 아들아.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할 놈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간구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그의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 아비는 이 이야기를 너에게 직접 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만큼 어쩌면 너보다 더 믿는 단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아내 서연이 말이다. 간구는 숨을 멈췄다. 서연이는 참 좋은 아이다 강우야. 그 아이는 나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네가 진정으로 기댈 곳이 필요할 때 혹은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순간이 올 때 그때가 되어서야 이 녹음을 너에게 건네주겠다고. 부디 그 아이의 말을 들어라. 나처럼 어리석게 모든 것을 잃지 마라. 서연이 그 아이를 절대 놓치지 말거라. 녹음의 마지막은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다. 사랑한다 내 아들. 널각. 테이프가 끝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바닥에 쏟아진 위스키와 유리 조각들 사이로 간구는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 그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그의 차가운 이성과 단단했던 자존심의 성벽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내 살아있었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혼자 짊어진 채 자신의 곁을 지켰던 아내의 고독한 5년을 위해 울고 있었다. 수분 만에 그의 세계는 완전히 전복되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지만 이강우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었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말라붙은 위스키 자국, 그리고 그의 텅 빈 눈동자. 성공한 펀드 매니저 이간구는 간밤에 죽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내의 고독한 희생을 깨달아버린 길 잃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나 아버지의 명예 혹은 태산건설에 대한 분노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한 사람 윤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기억이 아닌 그녀의 시선으로 다시 되감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억의 조각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다. 그는 관 옆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때 서연은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간구는 당시 그녀의 눈물을 그저 감정적인 여자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보이는 당연한 슬픔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그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진 채 남편을 속여야만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던 것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조문객이었다. 기억은 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간구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성공적인 계약을 따낸 날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조용히 말했다. 간구 씨 일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우리 조금만 천천히 가요. 그때마다 간구는 그 말을 잔소리로 여겼다. 자신의 야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아내의 불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들을 수 있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필사적인 애원이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처럼 일에 미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 번째 기억은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간구는 동료들과의 축하 술자리가 끝난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서연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가 식은 채로 놓여 있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셨던 갈비찜이었다. 그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말했는지를 기억했다.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자기 개발이나 좀 하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 깊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원망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거짓된 성공의 제단 위에 자기 영혼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유령을 쫓고 있는 그의 공허한 뒷모습을 슬퍼했던 것이다. 마지막 기억의 조각은 가장 아팠다. 어느 날 밤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그에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생각 많이 나죠? 괜찮으면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얘기할 거 없어. 그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 그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에게 그는 스스로 벽을 쌓고 문을 잠가버렸다. 그녀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먼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던 길고 외로운 약속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먼 바보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애도하며 스스로를 연민하는 동안 서연은 살아있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그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가 유리와 강철로 성공의 제국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끌어모으고 있었다. 이유는 그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그가 이강우라는 남자가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새로운 에너지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가 외면했던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5년의 침묵에 대해 간구는 자신의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성공의 증거라 믿었던 차갑고 호화로운 감옥을 뒤로하고 뛰쳐나갔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새로운 미션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강우의 첫 번째 행동은 윤서연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5년의 세월을, 아니 평생을 사죄해도 부족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그들이 함께 살던 이제는 기술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된 텅 빈 아파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모든 짐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옷장과 화장대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아끼던 책들도 그녀의 온기도 모두 증발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세상에 갇혀 있는 동안 조용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떠날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간구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차갑고 의례적인 대답만을 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소문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가 머물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의 주소를 알아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곳으로 갈 수 없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마주할 자격이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전까지는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먼저 해결해야만 했다. 간구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그의 귀에 한 문장이 박혔다. 내가 모든 것을 남겨둔 곳은 네가 내 미래에 대해 나와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던 곳이다. 너는 그곳을 오래된 기억들의 감옥이라 불렀지. 나는 그곳을 금고라 불렀고 기억의 감옥. 간구는 즉시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차렸다. 인천항 근처의 낡은 창고 임대시설. 아버지가 과거 실패한 사업들에 온갖 잡동사니들을 쌓아두었던 곳이었다. 간구는 늘 그곳을 정리하라고 아버지를 닥달했었다. 그는 곧장 인천으로 차를 몰았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창고 안은 아버지의 실패한 꿈들로 가득했다. 낡은 시제품들, 빛바랜 사업 계획서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을 물건들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아버지의 외로운 전투 기록처럼 보였다. 그는 땀 흘리며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한편 태산건설의 회장실, 박태준 회장은 보고를 받으며 날카로운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진석의 아들 이강우가 5년 동안 비어있던 부친의 개인 창고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박태준은 우연을 믿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진석 그 여우 같은 놈 죽어서까지 귀찮게 하는군. 그 애송이가 뭘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뭘 찾는지 알아내. 그의 명령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강구가 처음 창고에서 나오는 길 한 남자가 그와 세게 부딪혔다. 남자는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간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날 저녁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도청 기능이 있는 복제품으로 교체된 사실을 깨달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간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인맥을 동원해 태상건설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태상건설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몇 개의 유령 회사들을 발견했다. 박태준은 간구가 단순한 감정적인 아들이 아니라 유능하고 위협적인 적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다음 날 간구가 공들여 진행하던 수백억 원짜리 투자 계약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을 이유로 갑자기 무산되었다. 그의 가장 큰 고객이 등을 돌렸다. 간구는 그것이 박태준이 보내는 경고임을 알았다. 그들은 그가 무언가를 찾아내기 전에 사회적으로 그를 고립시키고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간구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는 다시 창고로 향했다. 그는 이번에는 낡은 기계 장비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압착기계의 텅 빈 내부 공간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케이스를 발견했다. 케이스와 안에는 태상건설의 불법 비자금 내역과 원자재 비리가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 그리고 박태준의 서명이 빠진 원본 이면 계약서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무기였다. 간구는 차 안에서 장부를 손에 쥔 채 승리감과 공포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우 씨, 똥은 묻어두는 게 약일 때가 있어. 당신 목숨을 위해서라도. 뚜뚜뚜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턱 밑까지 다가와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박태준의 협박 전화는 이강우의 마지막 망설임을 걷어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생존이 걸린 전면전이 되었다. 그는 경찰이나 언론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느리고 박태준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간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돈과 비즈니스의 논리로 그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거대한 유령 해외 투자 펀드를 만들었다. 모든 서류와 계획은 완벽했다. 그것은 태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에게는 놓칠 수 없는 달콤하고 거대한 미끼였다. 그는 제3자를 통해 이 가짜 투자 제안을 박태준에게 흘렸다. 예상대로 박태준의 탐욕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투자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비공개 미팅이 잡혔다. 간구는 미팅 장소로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보안이 완벽한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지정했다. 모든 판은 짜였다. 약속된 시간. 박태준은 자신의 핵심 공범들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킬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해외 펀드 매니저가 아닌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이강구였다. 이게 무슨 짓이지? 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다. 고작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치려고 이 난리를 피웠나 애송이. 간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논하기 전에 과거의 부실 채무부터 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요. 박태준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스크린 위로 아버지의 창고에서 발견한 비밀 장부의 페이지들이 한 장 한 장 나타나기 시작했다. 간구는 고발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기업 실사를 보고하듯 담담하게 그들의 죄를 읊어나갔다. 이것은 태상건설이 지난 10년간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요 아파트 단지 건설에 사용된 불량 철근의 납품 기록이고요. 이것은 그로 인해 당신들이 얻은 부당 이익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당신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입니다. 그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처럼 그들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처벌과 회사의 주가 폭락 시나리오, 그리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명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준을 비롯한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간구는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신들의 이 거대한 범죄를 덮기 위해 작은 금융비리에 오명을 쓰고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줄 차례입니다. 그는 복수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조성과 재무비리에 대해 자백하고 고 이진석 사장이 사실은 내부 고발자였으나 당신들의 협박에 의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의 더 큰 범죄, 즉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 불량자재 사용에 대한 이 장부는 검찰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둘째, 거부하십시오. 그럼 이 모든 자료는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넘어갈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비자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수많은 아파트의 안전을 위협한 건설 비리 혐의에 비하면 차라리 나은 선택이었다. 후자가 터질 경우 그들은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번 파렴치한 살인 미수범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간구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그들의 본성을 이용해 그들 스스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게 만든 것이다. 박태준은 무너져 내리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항복이었다. 간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승리했다. 그는 단지 그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들 자신의 입으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게 만들었다. 그는 스위트룸을 걸어 나왔다. 자신의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폐허 속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호텔을 빠져나온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조용하고 서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서영과의 관계라는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태산건설의 박태준 회장과 이사회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이강우의 레시피대로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재무 비리에 대해 자백했다. 그리고 구 이진석 사장이 사실은 내부 고발자였으나 자신들의 압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로 들끓었다. 태상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태준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에 씌워졌던 5년의 누명은 그렇게 벗겨졌다. 이간구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승리감 대신 무겁고 서늘한 안도감만이 자리했다. 아버지의 전쟁은 끝났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다니던 투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상사는 경력의 정점에 있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만류했다. 이봐, 이강우. 지금 자네가 이룬 성과가 얼만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는 건가? 간구는 창밖을 보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목숨처럼 여겼던 성공돈, 그리고 명예의 세계를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윤서연의 작은 오피스텔 앞에 섰다. 박태준 회장을 마주했을 때보다 심장이 더 거세게 뛰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법률 사무소에서 보았던 창백하고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간구의 등장에 놀랐지만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간구는 문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이 혼자서 그 모든 비밀을 짊어지고 있을 때 나는 내 슬픔에만 갇혀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먼 이기심과 잔인했던 무관심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길고 길었던 5년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아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문을 닫는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었죠. 두 사람은 오피스텔 근처의 작은 찻집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간구는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 대신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진심을 담아 건넸다. 얘기해줘요. 당신의 지난 5년은 어땠는지 이제는 내가 듣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던 날의 이야기, 남편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아픔, 그리고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에 대해 간구는 아무 말 없이 오직 그녀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될 수도 혹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길고 길었던 침묵이 끝나고 마침내 첫 번째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찻집의 따스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이강우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거래이자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한소우는 낡고 해진 정장 차림으로 눈앞에 우뚝 솟은 SJ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손에 땀을 쥐며 꽉 쥔 가방 속에는 한 달을 꼬박 준비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회사에 기필코 합격해야만 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여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매달 쌓여가는 생활비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었다. 그녀에게 이 면접은 단순한 취업의 기회가 아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킨 후 소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로비는 그녀를 압도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닿는 높은 기둥들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간이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 면접 장소를 물으려던 찰나 그녀의 눈에 낯선 표지판이 들어왔다. CEO 배우자 선정 면접장.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SJ그룹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배우자 선정이라는 문구가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의 코드명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길치였고 이런 엉뚱한 착각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묵직하고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문 앞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서 있었다. 소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면접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화려하게 장식된 넓은 홀에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홀 중앙에 놓인 거대한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테이블의 가장 안쪽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진우, SJ그룹의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다. 그의 얼굴은 냉철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을 한 명 한 명씩 훑어보며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진우는 최근 할아버지와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결혼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배우자를 선정하는 비밀스러운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아무런 배경 없는 여성을 원했다. 진우의 옆에는 그의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서 있었다. 김민준은 진우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자 이 비밀스러운 배우자 선정 프로젝트의 실무자였다. 그는 진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소우는 자신이 심각한 착각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급히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우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소운의 허름한 옷차림과 당황한 표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얼굴과 꾸밈없는 모습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저 여자, 누구지?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김민준에게 물었다. 김민준은 소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진우에게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다. 진우는 김민준의 보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운을 계속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순수함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그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들어오세요. 진우가 소운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소운은 어쩔 수 없이 홀 안으로 들어섰다. 다른 여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소운은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에 휘말렸고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진우는 소운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침착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름이 뭐죠? 진우가 물었다. 한소은입니다.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죠? 진우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SJ그룹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소은의 대답에 흥미로운 듯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솔직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한소은 씨,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여성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소은의 허름한 옷차림과 평범한 외모에 비웃음을 던졌지만 진우의 선택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은은 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의도를 읽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함께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진우는 소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한소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험과 함께 거대한 기회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다. 한소은은 이진우 CEO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SJ그룹의 면접 대신 낯선 CEO의 배우자 선정이라는 기이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병상에 있는 여동생 한지은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심장이 약했고 매달 막대한 병원비와 약값이 소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지은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며칠 후 소은은 진우가 준비한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그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대저택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에는 희귀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거대한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왔다. 저택 내부는 더욱 화려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소은은 이런 호화로운 환경이 낯설고 어색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저택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소은을 사모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의문이 서려 있었다. 소은은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만 했다. 진우는 소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웅장하면서도 고요했다. 벽면에는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진우는 책상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소은을 바라보았다. 한소은 씨, 이곳은 이제 당신의 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결혼은 계약일 뿐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당신은 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저의 사생활에 침범하거나 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소은은 진우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냉정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사생활에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우는 소은의 단호한 태도에 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순수함과 함께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소은은 진우의 계약 아내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진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옷을 다림질하거나 서재를 정리하는 등 그의 비서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챙겼지만 동시에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사생활에 침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자처럼 존재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진우의 삶에 알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진우는 소은의 이런 행동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저녁 식사 시간. 진우는 소은에게 물었다. 한소은 씨, 당신은 왜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단순히 돈 때문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소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저의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꼭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소은의 대답에 흥미로운 듯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소은은 저택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진우의 가족들은 그녀를 경계하고 의심했다. 특히 진우의 사촌형 강민주는 그녀를 경멸하듯이 대했다. 강민주는 진우의 라이벌이자 SJ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소은이 진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이용해 진우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진우가 고작 저런 여자를 선택했다니 정말 한심하군. 강민준이 소은을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소은을 향한 경멸감으로 가득했다.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SJ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보다니. 어림도 없어. 나는 네가 이진우의 옆에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야. 소은은 강민준의 비아냥거림에도 꿋꿋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협적인 기운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진우의 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우를 보호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강민준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강민준은 소은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며 그녀를 유혹하려 했다. 그는 소은이 돈에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한소은 씨, 이 보석은 당신에게 매우 잘 어울릴 겁니다. 이진우는 당신에게 이런 것을 사주지 않겠죠. 저와 손을 잡으면.
당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강민준이 소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교활하게 번뜩였다. 소은은 강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준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내이며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보석을 가지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강민준을 향한 경멸감으로 가득했다. 강민준은 소은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올곧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진우에게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은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소은의 이런 행동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소은이 강민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과 충성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소은은 SJ그룹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계약 아내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비록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 CEO의 차갑고 비밀스러운 태도에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배려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강민준의 끊임없는 견제와 음모는 그녀의 일상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강민준은 소은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소은이 이진우에게 단순한 계약 아내 이상의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는 소은을 이진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제거하여 진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소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여동생 한지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민주는 지은의 병을 이용하여 소은을 협박하고 그녀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소은은 지은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비밀리에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지은의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강민준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소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소은 씨, 오랜만이군. 여동생 병원비 때문에 골치 아픈가 보군. 강민준이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소은을 향한 비웃음과 함께 섬뜩하게 빛났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물론 그냥 도와주지는 않아. 나에게 협조하면 여동생의 병원비는 물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다. 소은은 강민준의 제안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지은의 병원비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은 소은의 나약한 모습을 즐기듯이 미소 지었다. 간단해. 이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내게 보고하는 거야.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진우를 배신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소은은 강민준의 제안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진우를 배신할 수 없었다. 비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진우는 그녀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을 이용하지 마세요. 소은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준을 향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강민준은 소은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올곧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은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한소은, 너와 내 여동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고. 강민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떠났다. 소은은 강민준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진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한편 진우는 소은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때때로 불안해 보이거나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다. 진우는 소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었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소은의 주변을 은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에게 소은의 과거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준 비서는 진우의 지시를 받아 소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소은의 여동생 지은이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소은이 지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강민준이 소은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회장님, 한소은 씨의 여동생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상무가 한소은 씨에게 접근하여 회장님을 배신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김민준 비서가 진우에게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동시에 그는 소은이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소은을 보호하고 강민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진우는 소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소은의 앞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한소은 씨,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여동생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이 당신에게 접근하여 당신을 협박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소은은 진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녀는 지은의 병, 자신의 절박함, 그리고 강민준의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야기했다. 진우는 소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미안해요. 한소은 씨,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은은 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진우는 소은에게 강민준의 음모를 폭로하고 그를 SJ그룹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소은의 협조를 구했고 소은은 기꺼이 그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강민준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그의 죄를 만천해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한소은의 여동생, 한지은의 존재와 강민준의 비열한 협박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소은에 대한 사랑은 그를 더욱 단호하고 냉철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은과 지은을 보호하고 강민준을 비롯한 모든 SJ그룹 내부의 적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한편 소은은 진우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에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강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해 김민준 비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는 강민준의 모든 사업 활동, 사적인 만남,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파헤치도록 했다. 진우는 강민준이 단순히 SJ그룹의 경영권을 탐내는 것을 넘어 과거 그의 부모님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민준의 모든 비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 강민준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특히 최근 몇 년간 그의 수상한 해외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봐. 진우가 김민준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 특히 내 부모님 사고 당시의 행적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김민준 비서는 진우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는 SJ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사설 탐정을 동원하여 강민준의 비리를 파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강민준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이 자금은 SJ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었다. 또한 그는 진우의 부모님 사망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고 사고 관련 보고서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회장님, 강민준 상무가 해외의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J그룹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관련 서류와 계좌 내역입니다. 김민준 비서가 진우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그리고 회장님 부모님의 사고 현장 보고서, 원봉과 강민준 상무가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민준 상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SJ그룹을 찬탈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눈빛은 강민준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한편 소은은 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진우가 강민준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도왔고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을 발휘하여 진우가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들도 찾아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소은에게 강민준의 해외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복잡하게 얽힌 계좌와 법인 명의에 소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회장님, 이 계좌, 제 여동생 지은의 병원비 영수증에 적혀있던 병원 계좌와 비슷해요.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금 흐름도에 표시된 한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비를 지불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강민준 상무가 병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나요? 진우는 소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소은이 제시한 계좌 정보를 즉시 김민준 비서에게 넘겼다. 김민준 비서는 병원 측과 강민준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강민주는 병원 이사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지은의 병원비를 조작하여 소은을 압박하고 있었다. 또한 강민주는 병원을 통해 자신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회장님, 한소은 씨의 여동생 병원 이사장과 강민준 상무가 친척 관계입니다. 병원 측에서 고의적으로 한지은 씨의 병원비를 부풀려 청구했으며 강민준 상무는 이를 이용하여 한소은 씨를 협박했습니다. 김민준 비서가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리고 병원 자금을 이용해 강민준 상무의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진우는 강민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강민준이 소은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농락하고 심지어 그녀의 여동생의 생명까지 위협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강민준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진우는 소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그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와 소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은이 진우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고 진우를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계략을 꾸몄다. 그는 SJ그룹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진우를 해임하고 자신이 총수 자리에 오르려 했다. 이진우는 SJ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비전문적이며 그의 경영 방식은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그를 해임하고 제가 새로운 총수가 될 것입니다. 강민주는 언론 앞에서 진우를 비난하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소은은 강민준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진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의 계략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소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은 씨, 강민준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소은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주주총회 날 강민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김민준 비서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했다. 소은은 진우의 곁에서 그를 도왔고 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를 믿고 응원했다. 주주총회 날 아침 진우는 소은의 손을 잡고 SJ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과의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다. 주주총회 날 아침 이진우와 한소은은 SJ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를 꽉 잡고 있었다. 진우의 눈빛은 강민준과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소은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그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이미 주주총회장에 도착하여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그는 주주들에게 진우가 SJ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자신이 새로운 총수가 되어 그룹을 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어떤 방역을 할지 알 수 없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 했다.
그의 신복들은 주주총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진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민준 상무는 이미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비서가 진우에게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우리는 강민준 상무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강민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낼 때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는 정각에 시작되었다. 강태호와 마찬가지로 강민준 역시 주주총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소은의 옆에 앉아 침착하게 강민준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소은은 진우의 손을 꽉 잡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강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진우를 비난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진우의 경영 능력을 비판하고 그가 그룹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진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SJ그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회장은 최근 그룹의 주요 사업에서 실패를 거듭했으며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은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이진우 회장을 해임하고 제가 새로운 총수로서 SJ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강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다. 일부 주주들은 강민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주주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착함만이 아닌 단호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강민준을 향해 똑바로 응시했다. 강민준 상무, 당신의 연설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스크린에 강민준의 비리 증거들을 띄웠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 내역, 불법 계약서, 그리고 한지은의 병원비 조작 관련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스크린에 비친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다. 강민준 상무는 지난 몇 년간 SJ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또한 그는 제 부모님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를 조작했으며 심지어는 제 아내 한소은 씨의 여동생의 병원비를 조작하여 제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진우의 폭로에 주주들은 술렁거렸다. 강민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진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전부 거짓말이야, 이진우. 네가 꾸민 짓이지. 강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그때 소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준 상무님, 당신은 저의 여동생의 생명을 담보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의 탐욕과 잔인함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민준을 향한 분노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은의 용기 있는 증언에
주주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강민준의 추악한 본성과 진우 부부의 비극적인 사연에 경악했다. 주주들은 더 이상 강민준을 지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일제히 진우의 편에 섰다. 경찰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섰고 강민준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진우의 승리로 끝났다. 진우는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부로 SJ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SJ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우의 연설에 주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진우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음을 인정했다. 소우는 진우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SJ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었다. 강민준이 구속된 후 SJ그룹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다. 주주총회에서 드러난 그의 추악한 비리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진우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룹을 안정시키고 강민준의 잔존 세력을 숙청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한소은은 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우의 아내로서 당당히 그의 곁을 지켰다. 진우는 강민준의 비리가 남긴 잔해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강민준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금들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팀을 동원했고 그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사들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그는 강민준이 조작했던 서류들과 보고서들을 모두 폐기하고 그룹 내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의 모든 조치는 빠르고 단호했으며 SJ그룹의 신뢰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SJ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진우는 그룹 내부 회의에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룹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또한 강민준이 병원을 통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지은의 병원비를 조작하여 소은을 협박했던 사건을 낱낱이 파헤쳤다. 병원 이사장은 강민준과의 공모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고 병원은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진우는 지은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그녀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은은 지은이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에 안도하며 진우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강민준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진우와 소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그는 진우가 총수 자리를 탐내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고 소은이 돈 때문에 진우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은 강민준 측에서 흘러나오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한때 진우와 소은을 향했던 대중의 지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늘어났다. 소은은 자신과 진우를 비방하는 기사들을 보며 상처받았지만 진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의 마지막 바라김을 직감했다. 소은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민준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진우가 소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강민준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민준의 모든 거짓말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소은은 진우의 결정에 불안해했지만 그를 믿고 그의 곁에 서기로 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여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당일 SJ그룹 본사 강당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진우는 단상에 올라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소은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다. 그는 강민준이 주장했던 모든 거짓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강민준의 자금 횡령 내역, 불법 계약서, 그리고 부모님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작된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SJ그룹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한소은 씨를 협박하고 그녀의 여동생의 생명까지 위협하려 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여기 모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의 폭로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강민준의 추악한 본성과 그의 비열한 음모에 치를 떨었다. 플래시 세례는 더욱 거세졌고 기자들의 질문은 진우에게 집중되었다. 그때 소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진우 회장님의 아내 한소은입니다. 강민준 씨는 저의 여동생의 병을 이용하여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이진우 회장님을 배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믿고 그의 곁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은은 자신의 여동생 지은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강민준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이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진우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지은을 치료해 주었는지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표현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에 기자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실에 감동했다. 기자회견은 진우와 소은의 진실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언론은 강민준의 거짓말을 맹비난했고 진우와 소은을 향한 대중의 지지는 더욱 뜨거워졌다. 강민준은 언론의 문매를 맞고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법원은 강민준에게 SJ그룹 자금 횡령, 증거 조작, 살인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강민준은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그의 추악한 야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진우는 강민준을 완전히 몰아낸 후 SJ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을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소은이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SJ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강민준이 몰락하고 SJ그룹의 모든 비리가 척결된 후 이진우와 한소은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진우는 명실상부한 SJ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을 이끌었고 소은은 그의 가장 든든한 아내이자 동반자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감동적인 서사로 대중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진우는 강민준의 시대가 남긴 폐해를 완전히 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그룹 내부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그는 강민준의 지시를 따랐던 부서장들과 임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진정한 변화를 독려했다. 그의 공정하고 단호한 리더십은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SJ그룹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SJ그룹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진우는 그룹 내부 통신망을 통해 모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오직 실력과 윤리를 바탕으로 경쟁할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룹의 핵심 사업인 IT와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진우는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그는 그룹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그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은 SJ그룹을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SJ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한소은은 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이진우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녀는 진우가 추진하는 모든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했으며 특히 소외된 계층과 어린이를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지은은 진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상에 누워있지 않았고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워나갔다. 소은은 매일 아침 지은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고 밤에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녀에게 지은의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언니, 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나중에 커서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지은이 수줍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소은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우리 지은이 멋진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언니가 항상 응원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진우와 소은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되었다. 진우는 소은에게 자신의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보여주었고 소은은 그런 진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은 매일 밤 함께 산책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서로의 꿈과 미래를 공유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존중과 신뢰, 그리고 깊은 애정이 녹아 있었다. 어느덧 결혼 2주년이 다가왔다. 진우는 소은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소은을 처음 만났던 SJ그룹 본사의 작은 면접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이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소은이 가장 좋아하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소은 씨, 이곳을 기억하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죠. 진우가 소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소은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때 저는 당신을 단순한 계약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은은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 주어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회장님 곁에서 함께할 거예요. 진우는 소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소은 씨, 다시 한번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소은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키스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고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이었지만 그 끝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몇 년 후 SJ그룹은 이진우의 리더십 아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소은이 함께했다. 그녀는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훌륭한 어머니로서 진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고 그들의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진우와 소은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로맨스가 아니라 위선과 탐욕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인간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것이며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